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의 우리의 저항 운동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1910년대에 다양한 독립운동 기지들이 건설되는 모습도 봤고요. 그다음에 3.1 운동이 벌어지는 모습들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임시정부 여러 가지 형성과 그 뒤의 모습들을 봤죠. 이번 시간에는요. 어, 이번 시간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20년대의 독립운동을 볼 텐데 대체로 국내에서의 모습을 이번 시간에는 보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보게 될 거고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실력이란 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통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 뭐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실력. 실력 있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뭐가 있어야겠어? 머리에 아는 게 많아야 될 거고, 지갑에 돈이 많아야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머리에 아는 게 많기 위해서 교육, 그 다음에 지갑에 돈이 많기 위해서 산업.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두 가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 다양한 사회 운동들 보게 될 겁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1920년대 요 통치가 시작이 되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죠. 무슨 통치? 조금 부드러워지는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화 통치의 시작의 배경이 이거였죠. 3.1 운동. 그래서 3.1 운동 뒤에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순간 바로 뭐 낫이라도 들고 당장에 싸우러 나가면 그게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 길러야 된다?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아니면 산업인데 그 두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중에 이제 산업 파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은 장려는 말 그대로 장려한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장려죠. 그래서 물산을 장려, 응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물산이 뭐예요? 물건을 생산하는. 그래서 한국의 산업이 조금이라도 공업화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한국의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물산장려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양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상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어디겠어요? 서울이죠. 서울인데 서울은 총독부 자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고 그나마 대도시들 중에서 할 만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모토는 이거예요.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그래서 쓸데없이 사치하지 말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쓸 거면 웬만하면 수입품 말고 국산품 그래야 그 제품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할 테니까 웬만하면 하여튼 포인트는 사실 뭐 소비 절약 이런 거보다도 여기에 꽂혀요. 국산품 애용에.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나라 제품 쓰자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족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자. 이렇게 목적을 잡고 있는 게 물산 장려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것도 우리 저기 RC와에 갔던 친구들은 보긴 봤었는데 이게 뭐냐 자스가리 우거뜬만 이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우자야. 요렇게 해서 이것도 나름대로 마케팅 그 아니야? 아이씨 너무 이렇게 만들었냐. 보자. 요렇게 잘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우자예요. 우.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성이라는 업체에서 광목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천 그래서 넓은 천을 이걸 사가면 이걸 나름대로 잘라서 옷도 만들고 이불도 만들고 하는 거지. 그런 걸 광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여기서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그래서 기왕이면 뭐 광목이 됐든 뭐가 됐든 일상용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걸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물산 장려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그 광고를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엔 교육 파트입니다. 아까 물산 장려 운동이 산업 파트였다면 이번엔 교육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그동안은 1910년대 때부터 초등교육, 실업교육 이런 것들만 해왔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민족운동을 하기 위해선 국제 정세도 좀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을 길러낼 수 있으려면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전에 국제보상 운동 했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이분들한테 저분들한테 성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마치 국제보상 운동 때도 그랬던 것처럼 또 일제 간섭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모로 국제보상 운동이랑 닮아 있는 점이 많은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모로 이렇게 그때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조금씩 돈을 성금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나라의 빚을 갚는 게 목적이었고 이번에는 대학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둘 다 이제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대신에 사람들의 어떤 불만족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서울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당시에는 주로 일본인 자제들이나 아니면 친일파 관료 자제들이, 자제라고 하는 건 자식들, 자녀들, 그래서 주로 일본인 자녀들이나 아니면 한국인이면 친일파 관료들 자녀들이 다녔었는데, 이게 지금의 서울대학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서울대학이 된 거지. 이렇게 지금 서울대에 가시면 당시에 경성제국대 썼던 건물 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문 지식인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원했던 거라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 농민들의 그래도 글자라도 읽을 수 있게끔 기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주로 이런 걸 나서서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는 문자보급 운동,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분하로드가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요 부자가 이제 영어로 치면 인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나로드가 이제 인민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다. people.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그래서 문자보급 운동도 마찬가지고 분하로드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 지식인들이 최소한 대학, 뭐 당신 대학생은 이제 경성제국 대생들이지 보통, 아니면 그래도 좀 한자나 한글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한글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문자보급 운동이고 분하로드 운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문사 지원 아래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했던 건 문자보급 운동이고 동아일보에서 했던 건 분하로드 운동인데, 뭐 회사는 다르지만 신문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일반 아직 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자. 사실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 문자를 읽어볼 줄 아는 그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을 문맹률이라고 해요. 문맹률. 그래서 한 나라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을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0.1%도 안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한글을 읽을 줄 알죠. 근데 당시에는 뭐 한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한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특히나 지방 농민들 중에 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문맹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사와 함께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농민들에게 기본적인 글을 가르쳐주는 한글 공부, 이렇게 요게 지금 동아일보 마크예요. 그죠? 요게 동아일보 마크입니다. 요게 지금 여기 동아일보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신문이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음, 사실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목적은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멍청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신문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시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문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뭘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활동을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이 1920년대라는 걸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생각 없이 조선일보에서 했구나 이럴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나와? 그럼 언론 활동을 허락해 준다는 건가? 아, 1920년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점차 이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한글만 알려주는 운동이었다가 점차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일제도 허용해주고 있다가 점차 이게 운동 규모가 커지니까 일제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3.1운동 뒤에 조금씩 일부 청년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 러시아 혁명이 성공을 하잖아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사회주의,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주의 성명을 하면서 소련이 생기는 거지. 이 소련이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현재 식민지 상태고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들한테 그 독립운동가들한테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사회주의의 어떤 이상적인 사상적인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3.1운동 뒤에나 지금 3.1운동이 19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봐도 의미가 있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있고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1운동 뒤에 3.1운동이랑은 관련은 없지만 3.1운동 뒤에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퍼져나오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주로 이제 활동을 하냐면 노동자 단체나 농민 단체를 조직해서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어떤 환경이 나아지게끔 농민들도 삶의 환경이 나아지게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 요구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주로 이제 소작인회나 농민조합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서 특히나 소작농들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토지조사 사업 기억나죠? 그때 보면은 조선시대 때의 소작농들은 그래도 경작권이라도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경작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작료,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그중에 일정 비율을 땅 주인한테 떼줘야 되는데 그 비율도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비율이 늘어나요. 조선시대 때는 경작반수라 그래서 절반을 냈는데 일제시대 넘어오면 60% 70%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소작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소작인들의 권리를 요구해라. 그리고 안 들어주면 싸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농민들을 자극하는 거지. 농민들이 이 자극을 받고 소작쟁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소작료의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경작권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해서 다양한 뭐 임금을 높여달라든지 아니면 같은 노동자끼리면은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차별 없이 해달라든지 아니면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여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 그런 노동쟁의를 일으키게 했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소작쟁이에서는 이제 전라남도 신안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제일 크고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의 노동쟁이 시위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산 총파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작쟁이가 벌어졌었던 암태도의 위치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소작쟁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소작농들의 어떤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산이죠. 원산에서는 원산 총파업 이런 노동쟁이, 그래서 노동자들의 조건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투쟁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농민운동, 노동운동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농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나아지기 위해서 노동운동도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가 나아지기 위해서 했었던 생존권 투쟁이에요. 네,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지만 농민운동도 결국에는 일본인 지주한테 운동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동운동도 결국에는 일본인 사장님한테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독립운동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도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말고도 여러 가지 사회운동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의 어떤 권력을 키우기 위한 여성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정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실 지금은 요 시기는 감호개혁 이후니까 신분제가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백정 가문 출신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백정이 했었던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받았던 차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 같은 반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백정 출신이었던 가문의 애가 다녀. 그러면은 우리 애 못 보내겠다든지 제 학교 못 나오게 하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우리가 신분제를 폐지했으면 정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평평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한글을 이렇게 깨트려서 쓴 거죠. 형, 평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년운동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분은 동학이 손병희 때 이름이 바뀐 거죠. 천도교에 속하는 분이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는 이미 지나갔지만 어린이날을 만들고 또 소년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쓰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운동 파트인데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교육을 위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 해서
뭐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이런 거랑 산업을 위한 물산장려 운동 그런 게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1920년대 민족운동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뉘게 돼요. 순수하게 독립을 위해서 운동하는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계열. 요 두 계열로 나뉘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당파를 나누고 하는 게 웃긴 거죠. 어차피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일단은 가장 급한 공동의 목적은 같아요. 뭐겠어요? 독립이란 말이야. 독립.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운동을 하든 사회주의 계열에서 운동을 하든 일단의 목표는 일단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독립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뭘 논의해야 된다라는 건 동의하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그래도 독립까지는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서로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창립되는 게 이제 신간회인데 신간회의 창립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1926년에 순종께서 돌아가시면서 순종의 장례식 날이죠. 국장일에 맞춰서 60만 세 운동이라는 만세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를 해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3.1 운동을 한번 시즌2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3.1 운동도 1919년에 3.1 운동도 요또 고종 인산일 때 했잖아요. 고종 장례식 날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순종의 장례식 날에 맞춰서 60만 세 운동을 한번 해본 거죠. 요렇게 한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하얗죠? 모든 분들의 옷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일부의 민족주의자들은 자치론을 주장을 했어요.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완전 독립해서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기보다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우리만큼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끔 허락을 해달라고 하자. 그게 자치론이에요. 그게 자치론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무슨 자치론이야 독립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가 완전히 독립하지 않고 그냥 자치권만 얻은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국가 원수가 영국 왕이에요. 근데 이제 자치권을 얻어서 영국이랑 똑같은 수준의 어떤 주권 국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허락을 받아서 그냥 통치라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걸로 하자. 아예 완전 독립해서 우리만의 정부를 세우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1920년대 되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을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든 사회주의를 주장하든 뭘 하든 간에 자치론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자치론에만큼은 반대하자라는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최소한 자치론만큼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민족주의적인 운동을 하든 사회주의적인 운동을 하든 무조건 조선만큼은 자치를 허락받는 게 아니라 절대 독립, 일본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목표로 운동을 한다. 우리는 자치론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은 누구를 빼는 거예요? 자치론을 제외한,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다 모이자는 거지. 그게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신간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신간회를 창립했다는 거. 그래서 신간회는요, 기본적으로 60만 세 운동이 계기가 돼서 우리 한번 모여볼까 했던 거고요. 신간회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자치론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서 자치론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무조건 뭐 자치의 허락을 구하고 이딴 거 없고 무조건 완전 독립,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민족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상관없으니까 모이자라고 하는 게 신간회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 단체 중에는 가장 그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스로 통치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게서 자치의 권리를 얻어내자 이런 의미였었고,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다 같이 모여서 신간회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신간회 활동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각종 강연회에서 일제 식민 통치를 비판하기도 하고요. 근데 요게 제일 좀 컸어요. 1929년에 광주에서 학생 시위가 발생을 해요. 왜 발생하냐면 요 두 여학생이 이제
이 학생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 두 여학생이 학교를 가느라 전차를 타요. 전차를 타는데 일본인 남학생이 얘들을 이제 막 머리카락 툭툭툭 건드리고 막 푹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희롱을 해요. 처음 본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은 이렇게 나를 희롱하는 상대 남학생, 이렇게 상대 일본 학생이 남학생이니까 여학생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맞서 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투닥투닥 하고 있는데 요걸 지켜보고 있었던 당시 광주에 남학생이 있었어요. 박준채라는 학생이. 그래서 이 학생을 중심으로 몇 명의 남학생이 일본인 남학생한테 가서 약간 이렇게 어 약간 영웅주의적인 행동을 한 거죠. 너네 하지 말라고. 너네 뭐 하는 짓이냐고. 손 떼라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국인 광주 남학생들이랑 이 여학생들을 희롱하고 있었던 일본인 학생이랑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었으니까 경찰서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일본인 남학생은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남학생은 일본인 학생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일본인 학생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야? 한국인 남학생이 잘못한 거죠. 왜? 어딜 갔어요? 경찰서를 갔잖아. 경찰서엔 누가 있겠어? 일본인 경찰이랑 친일파 경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 봅시다. 누가 잘못했어요? 한국인 남학생이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본인이랑 한국인이랑 싸웠으면 무조건 누가 잘못하는 거야? 한국인이 잘못한 거지. 경찰서에 누가 있는데? 일본인 경찰이 있는데. 그래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박준채라는 남학생은 분명히 일본인 학생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 여학생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안 들어보고 야 됐어 어디서 지금 이러면서 한국인 남학생만 잘못한 것으로 사건을 처리해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당시에 그 충돌 사건을 보도했던 기사고요. 요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 그래서 요 전차에서의 그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에 이제 광주 지역의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항일 운동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때는 민족 차별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 차원에 있어서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간회가 이제 민중대회를 열어서 지원을 하는데 요걸 또 일제가 방해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순서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할 때 되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 60만세 운동이 벌어지고 요게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활동을 하는 거고요.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요 정도 순서는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광주에서의 학생 시위도 지원을 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일제의 방해로 중단이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신간회가 한번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서 이때 이제 전국적인 민중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이때 일제의 방해로 중단되면서 꽤 많은 신간회의 운영진들이 이제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신간회 운영진 지도부가 싹 바뀌게 되는데 신간회 바뀐 지도부가 많이 친일화돼요. 그러면서 신간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친일적으로 행동할 거면 우리 때려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모이거나 말거나 그건 그때 알아서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지도부 바뀌었다고 해서 조금 친일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완전 독립을 위해서 모인 건데 지도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친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요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신간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소라고 하는 건 지금은 일단 흩어지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모이자라고 하는 게 해소인데 다시 모이진 않게 됐으니까 사실상 해산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